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대학별 분석과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해마다 입시에는 변수가 있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그 변수가 많아서 대학별로 요강과 시행 계획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분석과 지원 전략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입시 환경 변화와 또 그것에 대비한 준비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호도에 따른 대학별 분류를 하고 그 분류별로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호도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 경향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입시 환경 변화되는 것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변화된 입시 환경에 어떻게 준비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내신 등급이 하락하고 수험생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하락이 입결로 이어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또 성적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또 활동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재학생이 불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과연 정성평가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재수생들에 대한 평가는 과연 재학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안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블라인드 평가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 블라인드 평가를 우리 재학생들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올해 수시 상황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재학생들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심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요소로는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경쟁률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데 흔히 경쟁률의 롤러코스터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에 적용되는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지난 2020학년도, 빨간색은 2019학년도 경쟁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경쟁률에서는 전체적인 3년간의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 또 경쟁률이 꾸준히 낮았던 대학, 또 경쟁률의 변화가 심한 대학, 경쟁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한양대, 홍익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3년간의 경쟁률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반면에 나머지 대학들은 경쟁률의 변화가 비교적 심했습니다. 특히 국민대, 광운대, 세종대 라인의 중위권 대학에서의 경쟁률 변화가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상승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워낙 높고 추천 전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원자 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자들이 다 알죠. 따라서 지원자 풀이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숭실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국어, 수학, 탐구 세 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7이라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능 최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 풀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는 않은 듯한데요. 아마도 수능 최저 기준에 영어가 포함되지 않은 탓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높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은 것은 뒤에서 다른 전형과 또 어깨높이가 비슷한 대학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여대의 경쟁률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전년도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각 대학들의 경쟁률 변화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건국대, 동국대 이쪽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중앙대에서 보여준 특징과 비교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즉 건국대, 동국대가 지니고 있는 위치가 지원자 그룹대에게 경쟁률을 높게 하는 이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서울여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요. 대학 발표 자료는 출신 학교 유형별로 합격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만 출신 학교 유형별 합격선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합격선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출신 학교 유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경제학부인 경우에 30명 모집에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선은 2.0, 자사고는 2.6, 특목고는 4.6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례인데 이런 결과 자료가 저희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특목고는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낮아도 합격한다는 사례를 시립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는 학교 유형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자, 합격자, 등록자들의 출신 고교 유형별 숫자를 발표를 하는데요. 대학 알림이를 참고해서 그 합격자 비율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연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과고 영재고 출신자 비율이 많은 학교는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강대, 중앙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 대학들도 등록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등록자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 복수 합격한 숫자까지 합치면은 특목고 출신의 합격자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특목고 출신 수험생들이 지원할 만한 모집 단위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외고, 국제고 출신자들이 많은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는 성균관대에 등록한 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고려대, 중앙대, 이화여대, 의외로 숙명여대도 외고, 국제고 등록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실제 숙명여대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 자료를 보실 때는 이런 외고 출신들 내지는 국제고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와 그리고 전형과 대학에 따라서 당연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동일한 서류도 전형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사례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2020학년도 수시에서 경희대 지원했던 사례인데요. 이 수험생은 고교 연계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동시에 국문과에 지원했습니다. 국문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하여 서류평가 점수가 92.5였고요. 그리고 면접 점수가 95.5로 최초 합격한 사례였는데 이 수험생이 고교 연계에도 지원했었는데 고교 연계에 지원했을 때는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서류 점수가 80.5에 불과했습니다. 동일한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에서 전형에 따라서 이렇게 서류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형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내신 교과 성적이 30% 정량적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내신 성적을 포함하여 서류 100으로 1단계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서류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같은 대학의 다른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 단계 속에서는 전형별 평가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학과들 간의 경쟁률과 또 이에 따른 합격선도 차이가 납니다. 경희대 입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생물학과와 식물환경신소재학과 두 학과는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학과인데요. 생물학과는 2019년에 경쟁률이 41.6대 1,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1.8등급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식물환경신소재는 2019년에 21.9대 1, 2020년도에는 21.3대 1이었습니다. 생물학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합격선도 거의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지원 단계에 있어서는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모집 단위들을 고민하고 그 유사한 모집 단위들 가운데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 높은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지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입결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저희가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요. 흔히 이런 입결 자료를 통해서 내신 등급만을 확인하고 내신 등급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발표하는 서류 평가 점수나 아니면 면접 평가 점수 같은 이런 서류 평가의 내용을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학과 간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문과인 경우는 서류평가 점수가 90.1, 사학과는 89.5, 철학과가 의외로 92.7로 높습니다. 철학과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학과고, 비선호 학과라고 한다면은 서류평가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성향 중에서 국문과나 사학과나 철학과 등 일부 학과들에는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이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입학처에서 발표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성향과 출신 학교 유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단순 등급이나 경쟁률 이외에 이러한 서류평가 점수를 통해서도 지원자 성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거는 국민대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한 친구들보다는 경영정보학부에 지원한 친구들의 학업 역량이 다소 낮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물론 등록자들의 내신 등급으로서도 추정해 볼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수능 최저 충족률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학업 역량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시스템공학부나 건축학부는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은 걸 통해서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은 다소 낮을 수 있다. 즉 경쟁률은 높아도 실제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료로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의 출발점은 역시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죠. 모평이나 학평 자료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입시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성은 학교에서 충분히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표준 점수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은 백분위 점수를 통해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정시 지원 가능성보다 당연히 약간
높은 대학의 수준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죠. 화면에 있는 자료는 대학별로 모집 단위 수를 표기를 하고 그 모집 단위 수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권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즉 무슨 학과에 몇 점에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대학 모집 단위 수와 그리고 평균과 편차를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아이들은 좀 더 쉽게 자신의 지원 가능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 대학 전체의 지원 가능권 평균 점수를 표준 편차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권을 확인해 주도록 하는 자료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 가능 대학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지원 그룹을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의 대학은 약 200개 대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전국의 200개 대학이 다 목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호도별로 이렇게 묶어서 아이들과 상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을 먼저 선호를 하겠죠. 그리고 성적이 다소 낮은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인천 경기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고자 할 겁니다. 이 단계에서 지방 캠퍼스 대학들과 지역 거점 국립대의 대학들도 상담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학과 더불어서 진로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입학만이 목적이 아니라 졸업 후에 진로까지 고려한다면은 지방 캠퍼스의 대학들과 지역 거점 국립대가 갖는 장점을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상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6번의 지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수시 6번의 지원 단계에서 대학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의 엑셀 파일입니다. 기계공학과 지원 가능 점수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해서 가군의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런 순서대로 지원 가능 참고점이 제시됐죠. 물론 이 점수가 정확하게 입결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계공학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흔히 말하는 이런 순서대로 기준 참고점이 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사례를 일부 표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정시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호도는 일정하긴 하지만은 수시와 정시의 입결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정시에서 생각하는 선호도의 순위가 수시에서도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에 앞서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실제 대학별로 지원할 때는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호도별로 그룹을 짓고 그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지원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그룹을 3개 대학으로, 2그룹을 4개 대학으로, 그리고 3그룹을 4개 대학으로 분류를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탐구 수도 표시를 했는데요.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시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히 우리 재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탐구에서 좀 어려움을 보이는 사례가 많아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는 탐구 반영 과목이 한 과목인지 두 과목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선에 있는 숫자는 내신 등급을 의미하는데요.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등급 자료가 아니라 평균 추정치입니다.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세 개 그룹 중에서 앞에서 경쟁률을 보셨을 때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다소 높았던 것을 보셨죠.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아마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1그룹과 2그룹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 그리고 2그룹과 3그룹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를 같이 묶었고요. 그리고 5그룹에는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등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7그룹에는 여대만 따로 묶어서 어떤 그 경향성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역시 중앙대 교과 전형처럼 건국대와 동국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높았던 특징이 있었고요. 반면에 5그룹에서는 국민대와 광운대 그리고 숭실대의 경쟁률이 다소 높았던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특징은 역시 지원하는 단계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그룹은 나누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1그룹과 2그룹의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그룹과 2그룹 때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전략입니다. 이 그룹대에서 주의할 점은 1그룹과 2그룹은 비록 대학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별개의 그룹이 아니라 동일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1그룹과 2그룹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인재 풀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그룹대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형 방법들이 다소 잘 달라졌습니다.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연세대 면접형 전형, 그리고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은 서류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달라진 전형 방법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은 올해 새로 신설된 전형인데요. 학업 우수형은 지난해 일반 전형 성격이 강할 것 같고요. 계열 적합형은 특기자 전형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계열 적합형은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는 대신에 새로 신설한 전형으로 특목고 지원자들이 다수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해 봤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지원한 표본 자료를 가지고 2등급 3개 일대와 그리고 3등급 3개 일대의 충족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8년에 인문계열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 3개인 지원자들이 51.6%를 보였고요. 3등급 3개인 친구들은 74.7%를 보여서 2등급 3개에서 3등급 3개가 됨에 따라서 지원자들의 비율이 약 20여 프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유사한 사례였고요. 자연계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등급 3개일 때 충족률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3등급 3개로 설정했을 때 수능 최저 기준 통과자 비율을 비교해봤더니요. 30%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한 친구들이 과탐에서 좋은 등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20%에서 30% 정도의 수능 최저 통과자 비율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올해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서류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를 전년도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봤습니다.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1200명 정도 모집의 지원자가 12000명. 그래서 10대 1 정도 경쟁률이 됐는데 1단계 선발 인원이 5배수이다 보니까 600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은 6000명 중에서 4000명이었고요. 4000명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 비율은 23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를 통과한 전체 6000명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2300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40%가 채 안 됩니다. 고려대 입학처에서는 면접 응시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1단계를 합격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췄을 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인원을 따지면은 고려대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거의 40% 정도였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단계 통과자 비율은 5배수이긴 하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2대1 경쟁률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수능 최저 충족률은 해마다 달라지는 수능 난이도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올해도 역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모집단위인데요.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 그래프는 인문계 모집 단위를 평균 3년간 평균 경쟁률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는 2020학년도, 빨간색은 2019학년도, 녹색은 2018학년도 경쟁률입니다. 3년간의 경쟁률을 평균 경쟁률로 비교해 보면은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와 경쟁률이 다소 낮은 모집 단위가 보이죠. 소비자학 전공,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는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모집 단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제학부, 불어교육과 경영대학, 지리학과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부나 경영학과는 선호도가 당연히 높은 모집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죠. 아마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으로 경쟁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소비자학 전공,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경쟁률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도 일단 이쪽 모집 단위들은 경쟁률이 좀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전년도와의 경쟁률 차이 순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가운데 있는 지리학과 심리학과 경영대학은 3년간의 경쟁률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즉 경쟁률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전년도와 경쟁률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지리학과 심리학과 경영대 영어교육과는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꾸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경제학부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소비자학 전공 역사교육 사회교육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폭 상승한 학과, 오른쪽 끝에 있는 도거교육과 국어교육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폭 낮아진 학과, 즉 왼쪽에 있는 모집 단위와 오른쪽에 있는 모집 단위의 공통점은 지원 단계에서 눈치 경쟁이 심한 모집 단위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 모집 단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가운데 구역에 있는 지리학과 심리학과 경영대학 역사교육과 경제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이런 학과들의 공통점은 경쟁률이 높고 낮은 것과 별도로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3년간의 경쟁률을 나열해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컴퓨터공학부, 의예과, 생명과학부 이런 학과들은 선호도도 높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산림과학부, 지역시스템공학부, 지구과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는 3년간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산림과학부 등의 학과들은 공통점이 비선호 모집단이라는 것들이 보이죠. 왼쪽의 모집단위는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입니다. 그럼 앞에서 인문계 모집단위와 비교가 되죠. 인문계 모집단위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경쟁률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연계 모집단위의 특징은 선호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경쟁률이 높고 선호도가 낮은 대학은 경쟁률이 낮은 공통점을 보이는 것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모집 단위는 소신껏 지원하는, 즉 오랫동안 준비하고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문계 모집 단위와 마찬가지로 3년간의 경쟁률을 전년도와의 경쟁률 차이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까, 경쟁률이 지난해 경쟁률과 유사할까를 추정해 보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은 모집단이고요. 양쪽 모집단위들은 전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모집단위들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물리교육과 생물교육과 통계학과 등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사례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기계공학 전공, 원자핵공학과, 산업공학과 이런 학과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진 사례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쟁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모집 단위는 올해도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작년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 변화가 심했던 모집 단위들은 역시 눈치 경쟁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자료로 추정해 보고자 이런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1그룹과 2그룹을 포함하여 1, 2, 3그룹대의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그룹과 2그룹의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 6번의 기회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고려대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 2그룹대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3그룹대에 있는 중앙대와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에 지원하면서 1그룹대와 2그룹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겠죠. 일부 학생들은 1그룹과 2그룹대 그리고 3그룹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대에서는 1, 2그룹대의 학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지원하기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높은 중앙대와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을 바탕으로 1, 2그룹대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씩 개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형 간의 성격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전략과 또한 최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면접 시기도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그룹에서 3그룹 내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을 비교하고 또 전형 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별로 전형 방법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논술 전형에서는 특히 주의할 것이 출제 범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 수학의
기하 과목을 논술 출제 범위에 포함하는 대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준비도는 좀 덜할 텐데요. 연세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화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화여대는 특이하게 기하를 자연계 논술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과탐의 반영 비율과 과탐의 출제 범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성균관대는 자연계 논술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고요. 중앙대는 반면에 30%로 다소 낮습니다. 즉 본인이 과탐에서의 역량을 먼저 확인을 하고 대학별로 이렇게 다른 그 점수 비중과 출제 영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와 중앙대, 경희대는 과학탐구 2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성균관대는 과학 1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반면에 서강대는 과탐은 포함하지 않고요. 수학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대학들 간의 전형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그룹에서 7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의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대의 특징은 지원자도 많고 또한 상담도 상대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대별로 봤을 때 2등급에서 4등급대 친구들이 사실 학교에서 많은 편이죠. 또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적보다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자신의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그룹대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선생님의 상담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그룹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5그룹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이 그룹대인데요. 그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위 그룹에서 2, 3그룹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소 낮춰서 지원하는 사례이거나 아니면은 5그룹, 6그룹에서 상향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만나는 접점이 바로 이 4그룹대죠. 그래서 건국대나 동국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국민대와 서울과기대, 숭실대 등의 5그룹대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높은 편인데요. 아마도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이들 대학의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룹대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내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논술 전형으로만 지원하기보다는 수시 6번의 기회 중에서 1번 내지 2번의 기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3개 내지 4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지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국민대, 숭실대는 중위권 학생들의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전형으로 판단됩니다. 여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서울여대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공통점은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든 여대의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7그룹에서 서울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바로민재와 플러스 인재 전형은 예년의 경우 보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구간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의 역할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룹대에서는 위쪽으로 3그룹대 학생들을 선호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요, 3그룹에서 4그룹까지 지원하는 전략보다는 3그룹에서 5그룹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률을 건국대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으로 지원했던 수험생들의 경쟁률을,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3년간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파란색 선은 2020년도의, 붉은색 선은 2019년의 경쟁률인데요. 3년간의 경쟁률을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은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와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가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든지 사학과는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은 듯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리학과, 일어교육과 경제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고 낮은 것이 입결과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와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를 구별해 보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경쟁률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년도와의 경쟁률의 차이가 나는 정도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역시 파란색은 2020학년도 경쟁률을 나타낸 거고요. 2019학년도 경쟁률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왼쪽에 있는 국제무역학과, 융합인재학과, 기술경영학과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모집단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영어교육과, 문화콘텐츠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진 사례입니다. 반면에 가운데 있는 지리학과, 철학과, 부동산학과들은 전년도와 경쟁률에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이 자료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국제무역학과, 융합인재학과는 눈치 싸움이 심하고 지리학과는 눈치 싸움이 덜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3년간의 경쟁률 비교를 통해서 올해 경쟁률을 추정해 보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3년간의 경쟁률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심했다는 모집 단위보다는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일단 경쟁률이 전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경쟁률이 급상승하거나 급하강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눈치 싸움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왼쪽에 융합생명, 수의과 등등의 학과들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식품 유통, 산림 조경, 식량 자원, 이 모집 단위 경쟁률보다 상당히 높죠. 이런 경향성은 앞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거의 나타났던 경향성입니다. 즉, 인문계 모집 단위에 비해서 자연계 모집 단위는 선호하는 지원자 층들이 좀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는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집 단위들은 경쟁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식량자원, 식품유통 모집 단위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경쟁률과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산업공학, 의생명공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모집단이고요. 동물자원, 화학과, 오른쪽에 있는 동물자원, 화학과, 수학과 모집단에는 경쟁률이 낮아진 특징들을 보이죠. 즉, 경쟁률이 전통적으로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쟁률 변화가 심하다, 경쟁률 변화가 덜 심하다라고 하는 특징들은 3년간의 경쟁률 변화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입결 순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0학년도에 건국대 자기추천 인문계열에서의 합격자 내신 등급이 높은 모집 단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정액과 영어교육과 등등의 합격선이 높았고요. 반면에 교육공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과는 합격선이 다소 낮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격선은 단순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내신 등급을 포함한 서류평가 점수가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모집 단위 비교를 통해서 합격자들의 역량을 내신 교과 역량을 비교해 보자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2019년에 건국대 인문계열 자기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과별 평균 등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두 표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영어교육과,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이런 학과들은 비교적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중어 중문학과, 일어교육과,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들은 2년 연속해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낮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경쟁률과 지원자 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2년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선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입니다. 즉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와 선호도가 다소 낮은 모집 단위는 합격자의 평균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국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국대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를 3년간의 평균 경쟁률을 비교해 봤더니요. 왼쪽에 있는 경찰행정학과, 교육, 사회복지, 국어국문학과는 3년간의 평균 경쟁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요. 오른쪽에 회계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교육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죠. 역시 건국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 낮은 학과는 이렇게 좀 뭔가 구별되는 특징이 보이고요. 이 모집 단위들의 전년도와의 경쟁률 변화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제학과는 경쟁률 변화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한 학과들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모집 단위 국어국문, 국어교육과 경찰행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이 경쟁률을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은 반등하는 이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육학과, 법학과, 가운데 있는 식품산업학과 등등은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경쟁률 변화가 합격선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원에 참고할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동국대 두드림 전형에 지원했던 자연계 모집 단위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간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니까요. 왼쪽에 있는 모집 단위는 생명 관련 학과들,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바이오환경 이 학과들은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반도체, 물리반도체, 전자전기, 가정교육과 등은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면 동국대 두드림 전형에 지원하는 이런 생명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생명 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약대로 편입하려고 하는 목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리반도체나 전자전기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와의 경쟁률 차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눈치싸움이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환경공학과는 전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들의 공통점은 경쟁률이 일단 높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관련 학과는 전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높고 낮아지는 현상은 보이지만 동국대 두드림 전형에서는 생명 관련 학과는 어쨌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결 순위 비교를 통해서 선호도를 추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0학년도 자연계 모집 단위의 합격자 모집 단위별 평균 등급
순위로 나열한 겁니다. 수학교육과 화공생물공학과 의생명공학과의 합격선이 높았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물리반도체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건축공학부 등은 상대적으로 모집 단위별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이걸 놓고 본다면은 수학교육과 화공생물공학과 등의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의 합격선이 높고, 그리고 선호도가 다소 낮은 모집 단위는 역시 합격선도 다소 낮네, 이런 결과치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2019년에 동일한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모집 단위, 자연계 모집 단위의 합격선입니다. 의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화공생물공학과 이런 모집 단위 합격선이 높았고요. 반면에 오른쪽 하단에 식품생명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등은 합격선이 낮았죠. 이것도 역시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는 2년 연속 합격선도 높았고,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는 합격선도 다소 낮았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입시 결과는 일부 학교, 일부 전형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요 4그룹대의 건국대와 동국대 자료를 경쟁률과 입결 변화 추정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성향과 또 이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대학의 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을 짧게 살펴봤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시 6번의 기회를 가고 싶은 대학으로만 지원하기보다는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으로 구별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포함된 교과 전형을 수시 6번의 기회 중에 하나의 기회로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유사한 모집 단위의 경쟁률과 합격선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당연히 넓혀서 지원함으로써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소재대학의 지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입시 변수가 많아서 수시 지원 상담과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아이들과 상담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